자, 덕으로 타임입니다. 덕으로 김병용 수석 에디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마이크를 긴급히 또 바꾸느라고. 우리 PD가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이슈들이 많았죠? 네. 오늘은 특히 단독 기사 좀 많이 가져오신 것 같은데. 저희는 단독 외에는 안 씁니다. 자랑하려고. 덕으로 자랑하려고. 네, 네. 예. 야수의 심장님이 김병용 수석님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인사를 네. 해주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덕후를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예, 덕으로는 잘 나갑니다. 아, 그런가요? 예. 대구 남자님, 대호 형 오늘 존멋. 제가 생각하는 뉴스 넘버원 덕으로. 역시 덕으로가 이제 팬층이 좀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예, 하드코어. 예, 와이스트릿과 함께 하면서. 예. 그런 걸로. 예. 자, 오늘 메타버스 관련 기사들을 좀 가져오셨네요. 예, 저희도 이런 거 쓴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너무 배터리 위주로만 했는데 저희도 사실 메타버스 기사를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흔히 볼 수 없는 메타버스 기사. 국내에서 볼 수 없는. 요거는 의료 관련이네요. 네. 이머시브 터치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 있는 기업은 아니고 미국 기업인데 아직 상장은 안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료 영상 이미지를 3차원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엑스레이 사진을 3차원 구현하면 쉽게 설명할 수도 있고 어떤 수술하는 데 있어서 설명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게 정식으로 이제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의료 현장에서 정식 사용하게 됐다는 거죠. 이머시브 터치라는 회사. 네, 아직 상장은 안 돼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의료 행위에 접촉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미 미국에서는 70여 개 상위 병원, 대형 병원에서 이미 시험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 선생님이 저 VR 기기를 쓰고 무슨 이제 3차원 입체로 영상이 구현된 모습을 보면서 환자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떤 설명할 때 쓸 수도 있고, 자기 수술 방법이, 수술 부위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해서 헬스케어 메타버스 시장도 굉장히 좀 주목받을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원 정도 됐는데, 이게 한 2026년이면, 이제 5년 남았는데 49조 정도 성장한다고 합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35% 정도 돼요. 요 시장이, 요거는 이제 거의 병원들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는. 그래서 약간 헬스케어 쪽에도 이제 메타버스가. 저희가 그동안 메타버스 국내에서는 이제 게임이나 이런 거에 많이 알았는데 의료용도 있다는 것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FDA도 홈페이지도 열심히 이제 들어가서 와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시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청하려고. 그래요? 되게 발빠르게. 또 시장에서 이제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해지다 보니까 덕으로에서도 이제 해외 쪽 메타버스 관련 정보들이 이제 막 찾기 시작을 하는 거죠. 원래 썼는데 너무 안 보여드려서. 우리 시장에서 너무 막 게임 쪽에만 치중이 돼 있어가지고. 항상 덕으로 항상 이제 이사님이 말씀하실 때 덕으로 돈 되는 기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부담스러운 거 돈 되는 기사보다는 이제 좀 지식. 흐름. 세계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어차피 국내 기업들도 서플라이 체인에, 인더스트리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갔기 때문에 해외 어떤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의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도 참고할 수 있다. 그래서 덕으로 기사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어떤 흐름도 같이 이제 중요하니까. 이번에는 메타버스를 이제 부동산 쪽에. 최근에 구글 어스 개발자가 만든 어스2라는 혹시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메타버스 부동산이 유명해졌고요. 또 최근에는 세컨 서울인가? 또 론칭을 한 걸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서울 땅 사는 거죠. 미국에서였나요? 어떤 가상현실 속에 있는 땅을 팔았는데 실제 땅보다 더 비싼 값에 팔린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수치화시킨 건데요. 암호화폐 분석 웹사이트인 딥웹 레이더가 지난주에 이제 매주 이제 메타버스 가상부동산 시장을 집계를 하는데요. 가상부동산 거래? 얼마 됐는지 주식 거래처럼. 지난주에 처음으로 주간 1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1,200억 원어치가 한 주간에 거래가 된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없는 가상부동산을. 그렇죠. 그래서 더 샌드박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상부동산 시장
넘버원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유명한 거는 소프트뱅크도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LG 또 투자를 했고, 우리 유명 래퍼 스눕독 그 형님도 투자한 업체로 유명한데요. 이 회사가 이제 애니모카라는 회사도 혹시 아세요? 기억나시나요? 삼성이 투자한 NFT 업체인데 그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 형태인데 이게 지난주 거래액이 8,656만 달러, 그러니까 9천만 원이 얼마죠? 잠깐만, 한 8,600만 달러. 네, 그 정도. 거의 지금 계산이 안 되네. 했고 그래서 요 메타버스 부동산. 근데 어차피 이제 요것도 NFT를 그렇죠. 기반으로 한 대부분 이더리움 기반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NFT화 시킨 거죠. 해서 누군가 그걸 갖게 되면 이게 내 소유임이 이제 그렇죠. 증명이 꼬리표가 달려 되는. 그래서 재밌는 세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1,200원이 넘어갔다는 게 좀 신기해요. 가상 부동산을 사서 그걸 뭘 어디다 써먹나.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보면 이 더 샌드박스가 아디다스랑 협업을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상점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투자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가령 이제 명동에 그 가장 세컨 서울이라는 그 플랫폼 안에서 명동이 구현돼 있는데 거기에 제가 땅을 사면 거기에서 누군가 상점을 열거나 임대할 수 있을 때 그게 뭐 돈을 받지 않을까. 거기에서 되게 하여튼 신기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네. 내가 땅을 사놓으면 거기에 누군가를 입점시킬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돼 있으면 내가 땅을 사서 거기다 뭐 예를 들어 코인을 좀 투자를 해서 건물을 올릴 수도 있고 있는 거고. 그 안에 스타벅스나 아디다스, 나이키를 입점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실제 땅값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뉴욕보다는 샌프란시스코가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실리콘밸리처럼. 실리콘밸리처럼.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게 메타버스 부동산 시장에서는 재밌는 세계라. 그렇습니다. 자, 하나 더 들고 왔습니다. 시바이누. 도지코인 이제 패러디한 그 암호화폐로 유명하죠. 이게 일본 시바견 이름을 따와서 한 건데 시바누 이 대표에서 이쪽 업체에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소리는 문제 없죠 지금.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라고 혹시 아시죠? 오버워치나 그다음에 디아블로 만드는 업체인데 블리자드. 거기에 유명 게임 개발 업체 임원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게임을 만든다는 건데요. 근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의 커리어를 봤을 때 메타버스 게임 하겠다. 뭐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반응했습니다. 시장에서 그날 아마 오름세가 바로 올랐더라고요. 여기도 메타버스 게임 개발 나선다. 하여튼 뭐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뭐 한다는. 근데 조만간 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체 또 빠르게 흘러가니까. 또 이쪽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분명히 경쟁은 경쟁일 텐데, 그렇죠? 그렇죠. 오늘 점심 때 잠깐 그 얘기를 어떤 현업에 있는 분의 얘기를 좀 했는데 지극히 자본주의스러운 곳인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자본주의의 기본 속성이 어떤 부의 확대 재생산인데 그러면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건데 메타버스가 그게 딱 어울리는 게 아닌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뭔가 한정된 공간은 아닌데 거기에서 한정된 재화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는. 그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을 하면 그게 경제적 가치도 엄청나게 뛰어버리죠. 이걸 빨리 기성세대들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좀 이제 이해를 합니다.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이게 말이 돼 이랬었는데. 저도 사실 지금도 말이 되냐 싶은데 한 1,200원이 넘는다고? 부동산 거래액이? 저는 이제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등기부등본도 없는데? 그거 있잖아요.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이 갖고 있는 지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중앙은행과 정부가 권위를 부여해줬기 때문에 그 종이 쪼가리가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50,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약속. 그러니까 결국은 의미가 부여되느냐, 또 NFT 메타버스는
커뮤니티가 되느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뭐야, 이거 제조업으로 좀 넘어가나요? 이슈 좀, 예. 네, 글로벌 이슈에 관련된 네. 그거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어떤 흐름을 받는지 예. 한번 좀 보자고 해서 가져왔는데요. 네. 요즘 다시 오미크론인가요? 네. 오마크론인가? 예, 오미크론. 예.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 산업계에서 가장 이슈는 역시 셧다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움직임이 혹시 다시 부는 게 아닌가? 하나의 좀 그런 기표로 갖고 있는 게 있었는데요. LG의 전장 자회사. 예, 그 JKW라고 예. 이제 2018년 오스트리아 회사죠. 오스트리아에 예, 차 전장 주로 이제 그 헤드램프 이쪽을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되게 탄탄한 기업이죠. 예. 근데 이 회사에서 확진자가 생겼어요. 네. 근데 그 공개되진 이제 오스트리아 이제 본사에서 발생한 건데 네. 그 명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지 외신을 보니까 이제 그 주에 그러니까 그 본사가 있는 JKW 본사가 있는 그 주에 28건 중 대부분이 이 본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집단 감염일 수도 있겠고. 네, 네. 참고로 오스트리아가 지금 인구 100만 명당 신규 확진자가 1,531명으로요. 우리나라 57명보다 약 엄청 많네요. 28배 정도. 네. 그래서 뭐 유럽 쪽 상황이 다들 안 좋습니다만 네.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았고. 실제로 JKW는 작년에 이것 때문에 되게 생산 차질을 오랫동안 공장을 중단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 좀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봐야겠다. 물론 이제 작년처럼 전면 셧다운 하지 않겠죠. 이번에도 뭐 다 셧다운 된 거는 아니고요. 아니죠. 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베트남도 지금 상당수 그 러시아 백신이나 아니면 자체 백신들이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네, 하고 네. 있는데 그걸 최근에 중단했습니다. 전면 중단. 사람을 모집할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 너무 다시 확산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작년처럼 전면적인 차질을 주진 않겠지만 네. 부분적으로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코로나 재확산 움직임이.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두 번째는 SK 그 중국 쪽에 반도체 제조 장비 반입. 네, 그러니까 미중 갈등에 네. 불똥을 맞은 건데요. 네. 이게 미중 갈등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네. 우리나라 기업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하나의 이제 그 모습인데요. 예. 그렇죠. 예. 이 기사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서진우 부회장이 계시거든요. SK그룹의 예. 중국 담당 부회장. 예, 이분이 단순히 SK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고요. 네. 이제 한 2달 전에 승진했거든요. 10월에 승진하면서 SK 모든 그룹의 중국 사업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뭐 좀 관시가 좀 강한 분인가? 저 내력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네, 하여튼 총회를 받고 있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이분이 승진 2개월 만에 만난 사람이 네. 장수성 당석이.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네. 그 지역마다 당 위원장이 있는데 그걸 당석이라고 하죠. 제일 높은 사람이. 예. 그러니까 우리 따지면 도지사보다 더 높은 최고 권력자죠. 네. 그 동네에서.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장수성이라는 왜 만났을까? 예. 그 당석이를. 장수성이 바로 그 장수성 우리 따지면 도죠, 도. 네. 네. 도 안에 우시가 있습니다. 우시. 이번에 공장. 문제가 됐던 우시 공장. 예.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네. 장수성에서 가장 외자 기업이 가장 큰 곳이 SK 하이닉스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우시 공장을 가장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SK가 우시가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을 데려오면서 그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중국에서. 네. 예.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 노광 장비 극자에서는 노광 장비 반입을 불어댄 것도 이 우시 공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식 당석이 이제 이 당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멘트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앞으로 잘해보자 라는 멘트가 전부 다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이 만남이라는 건 단순히 인사치레로 나 2개월 만에 승진했으니까는 당석이한테 인사 온 것 같지는 않고 네. 분명히 공개되지 않은 얘기들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아마 요 관련돼 가지고 좀 중국의 여러 가지 이런 양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구한 게 아닌가라고 한번 저희들이 해석을 넣은 거죠. 요거는 SK에서 밝힌 게 아니라 네. 중국 현지에서 나온 거였죠?
소식이? 장수성에서 공개를 한 사진입니다. 아. 예, 홈페이지에. SK는 공개 안 하죠. 사실 SK 입장에서는 중국의 장수성 당석이 만났다라는 걸 공개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네, 어렵죠. 네, 그래서 뭐 역시 뒷얘기지만 예. SK 그룹에서 네. 요 얘기를 좀 빼달라. 아, 그래요? 그냥 만난 것만 쓰면 안 되겠냐. 전혀 논의한 거 근데 없다. 어찌됐든 간에 우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맞고요. 네. 또 뭐 미국 때문에 약간 좀 브레이크가 걸린 것도 맞고요. 그 EUV 극자회선 노광 장비 그것도 맞고. 근데 사실 이게 중국 당석이 만난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브레이크를 거는 건 이제 미국이니까요. 측이니까. 그래도 이제 좀 가서 달래야죠. 관시 중에 우리의 진심은 이게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네. 아 맞다. 그 그랩 상장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상장도 이제 저희도 많이 쓰는 게 또 지난번에도 상장한다. 상장을 앞두거나 아니면 이제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을 저희들 많이 쓰거든요. 네. 해외 네. 스펙 상장을. 그래서 두 가지 기업을 갖고 왔는데요. 그랩 2일 날짜로 상장했습니다. 뭐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우죠. 뭐 원래 말레이시아 기업인데 지금은 뭐 배달 서비스뿐만 아니라 뭐 쇼핑, 예약, 보험, 그러니까 종합경제 플랫폼을 상장했죠. 그렇죠. 원래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인도네시아 고젯이랑 합병을 해서 원래 그 상태로 상장하려고 했는데 이게 합병이 틀어지면서 스펙 상장으로 방법을 우회해서 상장을 했고요. 또 연관이 있는 게 미래에셋, SK 현대차도 여기 그랩에 투자를 많이 했죠. 상장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비상장 시절에 이제 상장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주가도 제가 주가를 못 봐가지고 첫날 8.75달러. 약 20몇 프로 정도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한 3년 전쯤? 2018년? 뭐 이 즈음에 이제 뭐 네이버, SK, 현대차 뭐 경쟁적으로 계속 들어갔죠. 결국은 그래프하고 이제 어떤 서비스들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그 플랫폼을 우리가 또 좀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주식 그 카페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그 스펙 상장의 그 스펙주라고 하죠.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되게 그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변동성이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잡주잖아요. 그 스펙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일종의 투기성인 거죠. 재개발 딱지 같은 거예요. 입주권. 근데 아직 저기 덩치 큰 거랑 합병은 하지 않았어. 근데 상장돼 있는 스펙은 시총이 굉장히 작아.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도 막 휘용적 움직이는데 그 변동성을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시총이 아무리 작아도 합병하기 전 시가총액이나 주가를 이미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겉으로 봤을 땐 100억 규모인데 이미 1000억짜리 합병한다. 그럼 한 1100억 정도의 시총이 이미 주가로 가버려 있는. 그래서 나중에 합병하고 나면 정작 또 이제 물량들이 쏟아져 나와요. 하여튼 또 이게 스펙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 더구로도 한 스펙주가 200개 정도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앞두거나 했거나. 미국 스펙주. 나스닥 관련돼가지고. 그렇죠. 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로시드라든지 또 이제 핫한 기업들이 스펙 상장을 또 많이 하니까. 특히 바이오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드라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다음 기사로. 그 암호화폐 채굴 기업도 상장을 합니까? 와. 이미 이거 이제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발표를 했고 지금 현재 기업 공개 통해서 한 2,900억 정도 모집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1분기 상장이고 현재 합병 그 기업 가치는 33억 달러, 윗돈은 한 3,900억 정도, 3조 9천억 정도. 33억 달러, 그러니까 3조 9천억 정도. 내년 1분기 목표입니다. 목표를 통해서. 야, 그 암호화폐 채굴 기업도 상장을 하는 시대네요. 암호화폐 채굴이라고 하면 그냥 어디서 그냥 컴퓨터, 그다음에 GPU 쫙 깔아놓고 막 전기만 엄청 잡아먹으면서 돌리는. 근데 이제 이것도 기업이고. 기업화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상장이 된다. 저비용 에너지로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는 것 같아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면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야, 진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산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 알고 계신다는 게 참 재밌어요. 국내 분들이. 정말 발빠르다. 이걸 또 발빠르게 투자하시는 분들, 그 해당 스펙을 또 찾아서. 물론 저희도 대단합니다. 이거 쫓아가서 쓰는 저희도 대단하지만 하여튼. 야, 암호화폐 채굴은 어떻게 보면은
채굴량이 많아질수록 채굴 그렇죠. 속도는 또 떨어질 수 있는 건데 거기에서 뭔가 또 자기네가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죠. 에너지 덜 들이고 싸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겠죠. 야, 진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AMD랑 삼성 파운드리. 다음은 이제 그 반도체 미세 공정. 네. 좀 핫하죠. 좀 핫한데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와 대만 TSMC의 싸움이죠. 결국 양자로 좁혀진 싸움인데 AMD라고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반도체 큰 업체죠. 근데 이 업체가 삼성 3나노 공장, 그러니까 차세대 칩을 위탁 생산하는데 삼성 3나노 공장을 이용하겠다. 라고 밝힌 건 아니지만 유력시 되고 계신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뭘 맡기냐면 물론 요 3나노미터 공정은 좀 시간이 아직 좀 남았죠. 삼성전자 제일 빨라요. 지금 내년 상반기 양산이 들어갑니다. 목표. 목표. 1세대 3나노 1세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투자도 이미 미국에 하고 있고 그래서 AMD가 그 잡은 이유는 그래서 이미 상가 제일 빠르고 그다음에 투자 공장도 이미 짓고 있고 하다 보니까 물량도 대량으로 주문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하다 보니 그동안 이제 AMD는 주로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 아니면 TSMC를 두 가지 주위로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보다는 삼성이 그 자리를 꿰차는 게 아닌가. 그래서 3나노 이것도 이제 GAA라고 게이트 오로라운드. 그러니까 그 안에 팻 구조가 막 입체화되어 있는. 그렇죠. 그거를 해서 내년 상반기 뭐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돌아가서 수율도 어느 정도 나온다면 뭐 AMD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이미 이제 이따 뒤에 보시겠지만 퀄컴이 정확하게 3나노라고 찍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에 그 퀄컴 신제품 발표가 있었어요. 거기서 퀄컴의 차세대 그 플래그십 칩에 대해서 삼성을 이용하겠다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근데 퀄컴 기사는 안 갖고 오셨죠? 그거는 저희가 쓰지 않았습니다. 딴 데가 써서? 딴 데 썼기 때문에 저희 딴 쓴 건 안 씁니다, 저희는. 오늘인가? 어제였네. 그래서 썼는데 근데 3나노라고 꼭 집어 얘기하지 않았는데 3나노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퀄컴과는 원래 또 이제 관계가 좋고 똑똑하죠. 똑똑하고 하니까. TSMC도 3나노. 그러다 보니까 TSMC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미 물량은 확보했어요. TSMC는 애플이랑 그다음에 인텔에서 이미 주문량은 넘쳐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미 선입금 된 것만 하더라도 뭐 조 단위가 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업체가 지금 시험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3나노 시험 생산 들어갔고 시험 생산 양산이 아니라 양산이죠. 양산 아니고 시험 생산. 양산은 내년 4분기. 그래서 램프업 해가지고 내년 4분기 목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양사의 경쟁에 대해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애플 하고 인텔로부터 3나노 주문을 이미 받아 놓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애플은 23년 출시 예정인 아이폰 여기엔 들어가는 거고 인텔은 CPU, GPU를 여기다 이제 맡길 것으로 보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양사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제 유치 경쟁이 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특히 삼성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쪽 파운드리에서는 경쟁적으로 지금 뭐 나서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뭐 전 세계 그래픽 시장의 한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죠. 엔비디아가. 근데 엔비디아가 삼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현재 이제 대만 디지타임즈라고 해가지고 원래 엔비디아도 TSMC 쪽에 많이 맡기잖아요. 많이 맡기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대만 쪽 매체들이 굉장히 파운드리나 반도체 기사 굉장히 정확하고 빨라요. 그래서 대만 기사 저 많이 보고 있는데 그 디지타임즈라는 곳에서 엔비디아가 삼성 3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차세대 그 뭐 GPU 생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또 그 엔비디아는 잭슨 황인가요? 네, 잭슨 CEO가 대만계. 여서 TSMC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러니까 TSMC가 또 엔비디아에 다른 데는 한 파운드 가격 20% 올렸는데 엔비디아는 한 3%만 올려줄게 라고 제시했다고 합니다. 맞아. 딴 데다 저 TSMC가
이 가격 좀 올려야겠다, 막 20% 올린다고 네. 얘기 발표했어요. 근데 애플이랑 엔비디아한테는 너희는 특별하니까 한 2-3% 정도에서 올리는 걸로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삼성 다음 기사 이거네요. 엔비디아 이야기네요. 네네. 지금 이어서 예. 네, 바로 받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점점 이제 양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체 뭐 엔비디아는 이제 큰 고객이니까 예. 좋습니다. 만약에 뭐 삼성이 진짜 엔비디아 뺏어오면 그건 진짜 의미 있는 경쟁이 될 텐데. 근데 이제 가장 큰 건 애플이죠. 애플은 근데 원래 삼성한테 조금 약간 견제를 많이 하니까. 퀄컴도 마찬가지고. 네. 삼성 바이오에피스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바이오주 하나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이거는 특허 소송에서 졌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 뭐 관절염 치료제로 유명하죠. 뭐 에티코브라는 바이오시밀러 약이죠. 복제약. 이게 원래 그 엠브렐이라는 약을 이제 암젠사의 엠브렐. 네. 엠브렐? 발음 조심해야겠네요. 네. 엠브렐 이거의 이제 11호 복제약입니다. 엠브렐. 네, 이게 에티코브라는 게 있는데 소송이 붙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나왔습니다. 팔 수 없어. 2029년 특허 완료일인데 그때까지는 미국에서 그 바이오에피스가 에티코브라는 그 복제약을 팔 수가 없다. 이게 관절염 치료제로 유명하거든요. 아마 바이오에피스가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이미 1조 원어치 팔았을 겁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는 2029년까지 팔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법원 뉴저지 지방법원이 지난달 3일 날 발표한 건데, 근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발표 질 거 알고 그 전에 10월쯤에 이미 합의했다고 합니다. 양사가 특허 만료 2029년 4월까지는 미국에서 판매하지 않는 걸로. 그냥 뭐 법원의 판결을 따른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뭐 엠브렐 되게 유명한 약이에요. 되게 소위 말하는 이제 전 세계 시장 규모가 5조 넘으면 보통 이제 블록버스터 약품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거를 바이오시밀러로 해서 유럽에서는 2016년부터 팔고 있었고 1조 원 이미 팔았습니다. 누적 매출이 1조 원을 넘었고, 근데 미국에서는 2019년 4월 판매 허가를 받았는데 소송이 붙은 거죠. 근데 그래서 그쪽에 암젠의 특허가 살아있다. 산도즈도 이미 산도즈라는 업체도 이미 피했었고 2029년까지는 그래서 그걸 지켜줘야 한다. 특허 만료일은 2019년 4월이거든요. 29년? 네, 2029년 4월. 알겠습니다. 있고 다음은 중공업이랑 뭐 조선업으로 중공업 넘어가네요. 쪽으로 가보면 카타르 백척 프로젝트 워낙에 작년에 이제 뜨겁게 달궜던 언제 나오는 겁니까? 이거 드디어 백척 하는데 이게 조금씩 수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2027년까지 나오는 건데 나 2025년까지죠. 조금씩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이랑 대우중공업은 며칠 전에 이제 4척 2척을 수주했고요. 확정했고 그동안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나 배 지을 테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좀 예약 부킹한 거죠. 도크 비워줘 라고 한 이제 LOI 시켜놨던 거고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물량을 수주한 단계입니다. 이제 시작한 거죠, 이제. 그래서 카타르 에너지로부터 이제 현대중공업이 4척 수주했고요. 확정됐고 2척 더 이제 옵션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총 국내 업체가 지금 현재 수주한 게 옵션 합쳐가지고 12척. 앞으로 예상되는 물량이 총 100척입니다. 합쳐가지고. 27년까지. 근데 현재 그 LNG 선 성과를 보면 약 23-4조 정도. 근데 중국 업체 한 곳이 한 8척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이제. 요거는 그래서 이제 그 공시 내용 보고 몇 대이고 계약 금액 얼마 이렇게 나누기 해서 대당 선가가 얼마고 그럼 이제 적정하게 가격을 잘 받은 건지 또 요것도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겠네요. 이게 예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때 아마 성과는 그때 가서 협상을 할 거예요. 근데 LNG 성과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LNG 성과, 이게 시장 논리가 되는 게 LNG 선을 만드는 나라는 딱 죽은 다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랑 중국. 근데 중국 제품들은 문제가 많아요. 하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뭐 많이 누설된 거 많고 제일 안전한 곳은 어느 나라인데 근데 지금 LNG 수요가 되게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은 2-3조인데 지금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성과가. 네. 그 흐름을 좀 보면은 뭐 주가 모멘텀하고도 좀 이어질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중국 뭐 120척 정도 되는데 네. 이 프로젝트가 이제 그 노스필드라는 그 카타르의 가스전 이게 있습니다. 그걸 늘리면 이제 확장 개발하면서 네. 거기에 실현할 배가 필요해서 만드는 건데 이거에 상당수 돈을 중국이 댔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는 좀 어느 정도 가져갈. 배정해 준 건데 그거를 지금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말레이시아에서 네. 이제 발주하는 것도 네, 또 LNG선 밀렸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 따지면 가스공사 같은 곳인데 페트로나스가 페트로나스. 예, LNG 운반선이죠. 네. 예, 그 실현하는 배수 그 15척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15척에 3조 6천억 원 정도 규모. 요 금액은 저희가 성과 현재 지금 벨세밸류라는 그 성과를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걸 기준으로 저희 보면 3조 6천억 정도. 근데 업체는 공개되지 않았고요. 네. 지금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겠죠. 근데 조선사 어디에다 맡길지는 아직.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중요한 건 이게 현대중공업이냐, 미포조선이냐, 삼성중공업이냐. 뭐 제가 점장은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페트로나스는 과거에 보면 현대중공업 계열 그룹과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아마 대우조선도 좀 수혜를 입을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이게 15척 한꺼번에 발주하면 도크 상황상 한두 군데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삼성중공업도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수주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내 3사랑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예, 발주 가능성 기사였고 네. 이제 방산, 네. 중공업주 K9 자주포. 네. 한화 디펜스. 네. K9 한화 디펜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방산주로 주목할 기업 중에 하나인데 예. 얼마 전에 이제 이 업체가 그 이집트 방산 전시에 참석을 했어요. 네. 예, 참석을 해서 전시도 했겠죠. 근데 이제 그 기간에 그 우리로 따지면 방사청장이죠. 예, 방산물자부 장관이랑 네. 예, 만났습니다. 만나서 K9 자주포 도입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뭐 앞서 이런 징후는 있었어요. 이 이집트 물자부 장관이죠. 네. 예, 물자부 장관이 그 지난달에 운단에 공장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디펜스랑 그다음에 그 자주포 안에는 현대유아가 만드는 부품도 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유아 공장도 봤고요. 이미 시찰을 했고 어느 정도 도입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한 게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직 기사를 안 쓰지 않았지만 월요일 날 쓰겠지만 이 최근에 이 전시회 기간에 그 하나 디펜스 관계자분들이 이집트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접견해가지고 요걸 논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월요일 날 쓸 기사를 미리 얘기해도 됩니까? 네, 와이스트리트니까. 네, 이거 뭐 이집트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건데 사진이 있거든요. 접견한 사진이. 네. 하나와 디펜스 관계자들. 네. 그건 아랍어로 돼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아랍어도 구글 번역기 돌리면 그걸 어떻게 하나인지 누가 알아요? 거기에 한화인지는 알기가 힘든.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미팅을 한 게 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뭔가 좀 구체화되고 있다. 가시화되고 있다. 네. 라고 이제. K9. 요게 금액이 어디서 나왔네? 아니, 안 나왔습니다. 아직 뭐. 금액은? 예,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뭐 이집트가 매년 이집트가 그 중동이나 아프리카 고적에서 굉장히 군사 강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은 투자도 하고 있고요. 뭐 적지 않은 금액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고체 얘기를 좀. 화웨이랑 샤오미? 뭐 전고체 얘기. 전고체 배터리 업체에 투자를 했다. 재밌죠. 네. 그죠. 어느 나라든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다 이제 R&D를 하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다시 들어가면 이제 전해액이 빠지게 되죠. 전액을 고체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안전성 높이고 에너지 효율도 밀도 높여가 에너지 효율 높이는 건데 이제 하웨이랑 샤오미도 이 중국 업체에 투자를 한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 스타트업에. 이 업체는 이제 웨이란이라는 업체인데 북경 웨이란. 니오라고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판 테슬라로 유명하죠. 거기에 이미 공급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니오에다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전고체 배터리도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웨이랑 샤오미도
이 업체에 투자를 한 거죠. 근데 화웨이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아너라는 브랜드로 스마트폰을 띄워내면서 이제 뭐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전기차 사업에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CATL이랑 뭐 창안자동차랑 이미 얼라이언스를 맺고 준비하고 있고요. 뭐 샤오미는 이미 뭐 올 3월에 전기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전기차 배터리를 각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 끊임없이 곳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중국이 예를 들어서 샤오미 전기차 네, 한 대당 500만 원 막 이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웃을 일이 아닌가.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럼 진짜 난리 나고 또 최근에 중국 그 화물 차들 있죠. 근데 소형 화물 차들이 국내 전기차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몇 군 봤습니다. 뭐 라디오 광고도 많이 때리고 하면서 또 약간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중국산 전기 화물차를 좀 이제 승합차도 그렇고 좀 사시더라고요. 저희 집 근처에 그 대리점이 하나 있거든요. 있는데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크기가 되게 좀 컴팩트하죠. 틈새 시장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상용차라고 하면 포터랑 다마스 이게 그 사이에 좀 애매한 건 없는데 그게 딱 들어간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포터는 너무 크고 다마스는 너무 작고. 맞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맞는 승합차랑 그다음에 그 카고 트럭. 그렇죠. 그 시장을 지금 중국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다마스랑 라보가 이제 아시다시피 생산을 더 이상 안 합니다. 지금 다마스 이제 그러면 생산 단종 선언했어요. 단종됐어요? 네, 창원에서 더 이상 안 만듭니다. 그거 예전에 다마스 단종 시킨다고 했을 때 했다가 한 2, 3년 다시 전에도 맞아요. 자영업자들이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라 하도 해서 자영업자들이 좀 해달라고 하니까 했는데 GM에서 이제 왜냐면 창원 공장이 이제 전기차 공장으로 완전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 수익성이 안 되죠. 안 되죠. 솔직히 그 팔아봤자 돈 남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 그럼 다마스 중고 값이 이제 좀 다마스 그 옆으로 넘어지면 이렇게 들으면 세울 수 있잖아요. 세울 수 있어요, 진짜. 추억의 다마스. 파워 핸들이 없다고. 파워 핸들이 없어서 이 운전할 때 정말 팔이 굵어진다고 하는 다마스. 참 씁쓸하네요, 그거는 좀.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계속 이어지네요. 네, 쭉 여러 가지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각국의 각 주요 기업들의 흐름을 갖고 와봤는데 혼다는 이제 그 LG GM이 공동 합작사죠. 얼티엄셀. 그거를 갖다 쓰기로 이미 선언한 업체인데 이 혼다가 최근에 이제 이 사람 누군데 이렇게 사진을 대빵 크게 부담되네요. 출력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출력을 잘못한 거예요? 미베 도시히로 혼다 CEO입니다. 그래서 혼다 CEO. 미국 그 전문지 오토모티브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전고차 배터리를 게임 체인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규정을 하고 약간 2020년대 후반이면 전고차 배터리가 대세다. 그래서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거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가장 빠른 거는 이제 얼티엄셀 쓰고 얼티엄셀을 먼저 쓰기로 하기로 이제 했고요. 근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도 투자를 이제 한다라는 거고. 사실 전기차 이제 다들 이제 일본 업체들이 좀 늦기는 늦었는데 전고체는 좀 빨리 가겠다. 빨리 가겠다. 원래 또 전고체 쪽은 R&D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일본 쪽이. 벤츠랑 스텔란티스? 스텔란티스 좀 낯서. 야, 뭐 전고체 배터리 안 하는 데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뭐 중국, 일본, 이번에는 잘 보셔야 돼요. 유럽. 스텔란티스는 이제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러니까 피아트라는 이탈리아 업체랑 크라이슬러 미국 업체가 합친 게 피아트 크라이슬러 FCA라고 보통 하죠. 이 업체랑 푸조 스티로eng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기업이죠. 둘이 합친 게 스텔란티스라는 업체로 최근에 합병이 됐죠. 이 두 벤츠랑 스텔란티스가 팩토리얼 에너지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팩토리얼 에너지는 얼마 전에 크게 하게 됐던 게 이유가 뭐냐면 현대차 그룹도 여기에 투자를 했어요. 현대차가. 이 업체의 특징이 뭐냐면 그 전고체 배터리 기술 중에서 그 전고체 전해질 재료를 고체 재료를 자체 개발한 게 있습니다. PEST라는. 고체 전해질을? 자체 고체 전해질을. 뭐 물론 고체 전해질을 자체 개발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많죠. 한국에도 있고. 근데 이제 다만 그거를 대량 생산이 가능하냐, 실제 양산 라인에 적용이 가능하냐, 요게 이제 문제가 굉장히 성능 문제도 있고. 성능. 이 회사는 뭐 자기네 따르면 20에서 50% 정도 개선할 수 있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이 투자한 거 보면
꽤나 앞서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팩 수명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네. 주행거리를 20에서 50% 개선할 수 있다. 에너지 밀도, 네. 수명, 안전성 등이 일반적인 배터리 성능 표준을 능가한다라고 밝혔다는 거. 저희도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주의 깊게 좀 모니터링하는 업체가 뭐 이에도 말씀드리 설명드리겠지만 네. 이 퀀텀 스케이프랑 역시 퀀텀 스케이프 얘기가 빠질 수가 없죠. 네, 팩토리얼 에너지를 좀 주목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장 업체는 아닌데 네. 그래서 저희 그 프로그램에 이 그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새로 넣었습니다. 최근에. 잠깐만, 퀀텀 스케이프가 상장이 아니었던가요? 아니요. 팩토리얼 에너지. 팩토리얼 에너지? 네, 네. 팩토리얼 에너지. 요 기사 있나요? 전고체 배터리 이제 아니요. 퀀텀 스케이프. 예, 다음에 나올 겁니다. 제가. 네네네. 퀀텀 스케이프 기사 보면 돼요, 지금? 네. 팩토리얼 에너지를 해서 저희 주의 깊게 앞으로 계속 볼 생각입니다. 거기는 아직 상장 안 했지만. 상장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팩토리얼 에너지. 여기는 아직 비상장이지만 또 투자자들이 주목할 수 있으니. 예. 그래서 배터리 투자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근데 이게 확실히 흐름은 전 LFP는 전 그냥 브릿지라고 봅니다. 그냥 뭐 테슬라가 뭐 중국이라든지 약간 중저가 모델을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아니더라도 일단 장기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가. 전고체로 가야죠. 네. 전고체로 가는데 그 사이가 뭐가 되느냐. 네. 그래서 뭐 완성차업체들의 흐름을 보면 배터리 흐름이 나와요. 벤츠도 했고, 그러니까 벤츠도 글로벌 탑 10에 들어있는 업체고, 프리미엄이고, 스텔란티스는 물량으로 따지면 세계 3위 업체입니다. 현대차 그룹도 완성차 업체 중에 전 세계 5위고. 네, 그렇죠. 퀀텀 스케이프 기사인데. 퀀텀 스케이프는 아시다시피 폭스바겐 같이 편먹고하는 투자도 받았고 편먹고 하는 편먹고 깐부죠. 깐부. 근데 퀀텀 스케이프 기사들도 이제 종종 눈에 띄는데 뭐 전고체 배터리 하기로 이제 유명하긴 한데 물론 다 R&D 차원이긴 합니다만 뭔가 여기는 좀 속도가 더 납니까? 이게 아마 수치화된 거는 제일 빠를 거예요. 2024년 상용화. 이제 이 기사도 제가 뽑아온 게. 표는 뭐예요?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위에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무슨 그래프예요? 올해 초에 얘네들이 자기 얼마 정도 달성했다는 기술 목표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걸 달성했다는 수치입니다. 자기네가 목표로 한 올해 거를 초에 난 이 정도 10층,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면 반도체처럼 층을 쌓는 겁니다. 지금 10층 지금 10개 층을 쌓은 거죠. 많이 쌓을수록 그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나는 10층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의 성능을 발휘할 거야 라고 이제 올 초 발표를 했는데 이걸 지금 달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 말로는 자기네가 목표한 어떤 로드맵에 맞춰서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에는 요걸 좀 더 층수를 더 늘리고 해서 2024년까지 파우치형으로 해서 잘 갈 것이다 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미 지난 2월에는 파일럿 생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아마 2023년에 시제품 만들어서 고객사한테 샘플, 원래 배터리들 보면 이제 샘플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10만 개 만들 거라고 내후년에 제일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내후년에 23년도쯤에 800 사이클 동안 80% 이상의 용량을 유지했다. 이거는 이제 800번 충방전 충방전 하는 해서 동안 다 써보니까 80% 정도까지도 잘 이해하시는군요. 이게 남아있더라. 단 전제는 10층 구조에서. 그죠, 10층 구조. 이거 더 쌓아야 되는 거예요. 더 쌓아야 되는 그래야지 용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기 양극, 음극, 그렇죠. 뭐 동판, 알루미늄 판에다가 양극재, 음극재 바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많이 쌓아야 되는 거니까. 반도체랑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시드 모터스? 전기차 3인방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여기는 제조 현장을 공개했나 보네요. 원래는 이게 4월에 공개된 거예요, 유튜브에. 근데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리비안 때문에 그래요. 리비안은 뭐 계속 하루 생산량이 몇 대 안 되니 그러니까 뭐가. 루시드도 야, 공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이제 미국에서 루시드 이 영상이 다시 화제되고 있습니다. 요즘 다시. 4월에 공개한 게? 그때는 관심 별로 없었는데. 이게 루시드는 전장화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매체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루시드 좀 다를 거야라고 이제 하면서. 그래서 이미 지금 10,000대 생산했고 내년에 한 34,000대 만든다고 하고 네. 궁극적으로는 한 36만 대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뭐 양산 시장이 아니라 그 일반 범용 시장이 아니라 프리미엄 시장 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판매 대수에 대한 민감도는 네. 일반적인 어떤 뭐 중가 혹은 중저가 차량보다는 네. 예, 약간 조금 민감도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사실 이런 양산 라인은 로봇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까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력 싸움일 맞죠. 네. 수도 있어서 이게 뭐 사실 루시드 모터스가 자기네 기술로 로봇팔 만들어 갖고 자동화 생산에 까는 거 아니고 아니죠. 네. 다 그 로봇 하는 업체들이 업체 들어와서 네, 네. 오토메이션 뭐 보시나 이런 하는 것들 거니까. 들어오고 맞아요. 있죠. 네. 리비안 이야기 이어지네요. 예, 리비안. 문제의 리비안. 네. 이 리비안이 그동안 이제 북미 공장 말고 2군데 공장이 있죠. 지금 미국에. 네. 2군데 있는데 유럽에 진출한다는 공장 진단설이 꾸준히 나왔어요. 실제로 네. 유럽,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클러스트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네. 상대적으로 좀 늦었다고 판단해가지고. 네. 그래서, 많이 닛산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예. 그래서 리비안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죠. 땅을 줄 테니 와서 만들어라. 그 독일도 마찬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네덜란드 자동차 위탁 개조사, 소위 마그나 같은 업체죠. OEM 업체죠. 폭스콘. 예. 그래서 VDL 레드카라는 업체를 인수를 고려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상황에 따르면 지금 그 업체 경영진들이 리비안의 일리노이주 공장을 방문을 해서 네.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지금 후보지는 공개된 거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인데 리비안이 네덜란드를 가지 않을까라는 게 왜 그러냐면 네덜란드가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물류의 중심지입니다. 유럽에서 잘 돼 있죠. 인프라가. 그다음에 또 참... 법인 세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 아마 기업화 포브스가 매년 뽑을 때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항상 탑3 안에 든 나라가 네덜란드 겁니다. 그래요? 네네네. 법인세도 낮고, 네, 낮고, 뭐 네. 규제도 별로 규제는 적고. 없나? 네. 그래서 리비안이 네덜란드 가는 게 아닌가? 또 심지어는 이제 업체 이름도 처음으로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 완성차를 만드는 OEM 공장이 있으니 네. 그걸 잘 인수를 하면 거기서 생산도 할 수 있죠. 그 유럽에서 이 법인세도 싸고 물류도 좋고 또 유럽 시장은 뭐 당연히 이제 공략해야 되는 곳이고 리비아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한번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오늘 아침 기사였구나.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 얘기가 안 나오면 섭하죠. 네. 전고체 배터리 뭐 얘기 다 나왔고. 네. 근데 이거 지난주에 흑연 말씀하셨던 거 물자 관련 혹시 제가 바꿨는데 이거 말고 이거 지난주 기사고 제가 새로 어떤 거? 새로 드렸었는데 그래요? 네, 오늘 쓴 기사인데 SK랑 테슬라가 흑연 관세 면제 촉구한 게 있는데 제가 아마 다시 톡으로 보내드렸는데. 그래요? 못 봤는데? 저기 상단에 보시면 저 홈페이지 맨 위에 요거요? 산둥성? 아니요, 더 위에 저기 메인 페이지 거기에 세 번째 어디 있는 거야? 돌리면 나옵니다. 이게 뭐 이거요? 여기서 홈페이지가 좋네요. 네. 그리고 한번 홈페이지 자랑도 좀 하고. 잠시만요.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흑연. 네. 이게 흑연, 중국산 흑연. 쉽게 얘기하면 그 미국 대표부 USTR에 청원을 한 거죠. 중국산 흑연 관세좀 면제해 달라. SK랑 이제 테슬라가 아니요, 테슬라가 했고 SK온 이제 미국 자회사죠. 그래서 그거에 그 청원서에 우리도 찬성한다라고 한 숟가락 얹었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우리 이제 배터리 만들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흑연은 중국산 음극재 소재인 흑연을 중국산에 들여와야 되는데 33%가 전 세계 33% 중국에 딱 깔려 있으니까. 근데 이제 관세를 좀 면제해 다오. 근데 그거 SK온도 한 숟가락 얹어가지고 찬성했다는. 그래서 뭐 인조흑연이랑 천연흑연. 지난번에 뭐 흑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기차 하나 만드는데 한 100kg 정도 흑연이 들어가요. 한 대당. 한 대당.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게 이번만 나온 게 아니고요. 과거에도 쭉 나왔고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테슬라는 뭐 소송도 했고, 뭐 트럼프 정부에서도 꾸준히 요구했었어요. 근데 이게 SK온의 현지 자회사가 이거를 같이 이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소재니. 왜냐하면 이제 SK
포드랑 합작사 만들었으니까 네. 블루운인가요? 예, 네. 블루운이라는 회사를 만들다 보니까 어차피 흑연을 들고 와야 되니까 네. 원가 경쟁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직접적으로 SK온이 테슬라와 뭐 관계 때문이 아니라 예. 포드 합작사를 통해서 자기네도 중국산 흑연을 많이 써야 해야 되니까. 되니까. 네. 지금은 뭐 안 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공장이 가동되면 흑연을 들고 와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네. 중국산 흑연 관세가 좀 낮아져야 그렇죠. 배터리 가격도 낮출 수 있으니 SK가 뭐 포드 합작사를 물론 포드만 당장은 하겠지만 네. 포드만 보고 가지는 않거든요. SK도 다른 고객사 확보해야죠. 같이. 네, 그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거는 미국 정부가 관세 면제를 또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모르죠. 아직은 근데 청구를 한 거고. 예. 예. 여기 보니까 10월부터 관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는.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업체도 있거든요. 흑연 업체들이. 또 이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뭐 당연히 자기네가 흑연이 별로 없고 다 가져다 쓰는 거고 완성차 업체들이나 배터리 업체들의 도움이 되는 거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게 맞는데. 쉽죠. 예. 근데 또 미국산 흑연 하는 업체들하고는 또 이제 경쟁 관계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그렇죠. 고민은 되겠네요. 또 다른 나라에 또 있을 수 있고. 이게 뭐 역시 뭐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죠. 하지만 어떤 게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는 거고. 테슬라 이런 움직임도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 또 각 전기차 기업들, 뭐 조선도 받고 의료, 뭐 메타버스 이야기도 굉장히 다양하게 봤네요. 이제 저희가 점점 가져오는 기사 수가 늘고 있어요. 욕심이 많아져. 지금 덕으로 해서 욕심이 많아집니다. 근데 뭐 일종의 낚시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 드디어 이제 부분 유료를 실시합니다. 그 슈팅스타요? 네, 슈팅스타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부분 유료화를 이제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부분 유료하면 유료하지 부분 유료화는 뭐예요? 전면 모든 기사가 유료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제 이 테슬라처럼 해외 기업들 관련된 뉴스는 전면 유료화를 하고 이제 국내 기업들에 관련된 뉴스 일부를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하여튼간 이제 앞으로 보기 힘드세요. 뭔가 돈 되는 기사는 유료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클릭수 많이 나올 만한 기사들은 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언론계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 언론사들이 이제 유료화 모델을 많이 기획을 했다가 잘 안 된 게 어차피 이 기사 저쪽 가면 공짜로 볼 수 있는데 왜 여기서 내가 돈 내고 막 이거였잖아요. 근데 또 덕으로는 딴 데가 쓰지 않는 기사들, 쓰지 못하는 기사들 자신감으로 한번 자신감으로 하니까 이게 뭐 이 도전이 무모한 도전이 될지 그 자신감이 수익성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거기서 그치는지는 사실은 콘텐츠가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콘텐츠가 좋으면 또 과거에는 진짜 뭐 유료로 하는 건 난 1,000원도 아깝다 이런 분들 많았는데 이제는 진짜 콘텐츠가 좋고 그 회사가 좋고 캐릭터가 좋으면 내가 응원해 줄게. 대구 남자분 항상 저희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덕우는. 저분은 덕우 남자 제 지인인가? 덕우 남자란다 내가. 대구 남자님의 덕우를 합쳐서 덕우 남자. 이게 대구 남자님은 덕우로 슈팅스타를 유료로 안 보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해서 근데 그 유료화 나중에 되더라도 와이스트리 통해서는 릴리즈를 해주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제목만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모르는 척하고 길에서 마주쳐도 모르는 지금 척하고 한 40분 제가 방송하는데 다음 주에는 한 5분 안짝이 되지 않을까 제가 유료로 보라고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잘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대구 남자 저 유조 한번 확보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봅니다. 유료 얼마인데요? 그 기사 하나는 1,100원이고요. 하나당? 한 개. 기사 하나 열어보는데 1,100원? 네. 비싸요. 그 가판대에 있는 신문 하나 값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정도 자신감. 그리고 만약에 구독을 하는 거는? 그다음에 제가 까먹었네요. 1년은 110만 원. 1년에 110만 원? 싼 게 아니구나. 그 대신 저희는 풀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이제 무료로 한 6시간 후에 무료로 풀고 이런 거 안 한다? 저희는 클릭수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누가 복사해갖고 막
뿌리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네. 그거는 소송을 걸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는 소송을 걸면 되고. 그거 저희 기사 도는 데가 어딘지 다 뻔하기 때문에. 네네. 다 증권가, 네. 텔레그램방, 그다음에 다 그런 방. 저도 곳곳에 초대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저희 기사 어떻게 통했는지 알고 와, 있어요. 1년에 110만 원이면 그 싼 게 아닌데. 네. 근데 아직 기업 자산운용사분들이 좀 이미 예약을 이미 기관 투자자들. 네, 자산운용사 쪽에서 사실은 좀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요. 큰 자금 굴리는 쪽에서는 민감하죠. 그쪽에서 먼저 좀 수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저희가 좀 잘 되면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기사화되기 전에 그 짧게 요약된 먼저 쏴주는. 야, 진짜 자본주의 끝판왕이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자산운용사에서 몇 군데에서 요청이 왔어요. 좀 아마 먼저 오히려 그런 데들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 괜히 뭐 1, 2만 원 받지 마라. 네. 아예 비싸게 받아라. 맞습니다. 해서 우리만 쓰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저희 원래 놀부심보 이렇게 비싸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바람 넣어가지고 맞아요. 기관들은 그렇다니까요. 사실은 더 비싸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5천만 원. 뭐 500만 원까지 말씀하시다고 해서 그건 좀 아예 도매로. 야, 그러면 거의 스스로의 값어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고. 기관을 위한 기관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저희 뭐 기사는 이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 분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돈을 좀 크게 굴리시는 분들. 큰 손들. 네. 그리고 뭐 기관 투자 자산운용사분들이 특히 많이 관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거의 한 10여 년 전에는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사무실 있잖아요. 스터디도 하고 하는 사무실 가면 항상 철강신문, 맞아요. 무슨 철강신문, 그다음에 전기신문, 전자신문, 뭐 조선 뭐 어느 신문에서 전문지들이 다 깔려 있었어요. 제일 빠르니까. 제일 빠르고 공부하느라. 근데 이제 인터넷 시대 되고 하면서 조금씩 바뀌기는 했는데, 야, 그 전문지 버전에 저희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전문지 종합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국내에서 볼 수 없는. 대구 남자님이 Y스트리트 할인 안 됩니까? 물어보시는데 설마 안 되겠습니까? 그 더구루가 의리가 있지? 저희요? 제휴 할인? 제휴 할인. 전혀 노리는 바가 없습니다. 라고 딱 잡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끝판왕. 자본주의 끝판왕. 그래서 한번 우리도 이야기를 해보죠. 이건 정말 진담입니다. 기사 하나에 1,100원, 1년에 110만 원. 야, 그 아까 채팅창 보셨죠? 네. 퀀트K 3만 원, 이건 거의 공짜라고. 공짜라고 지금. 세상 3만 원짜리. 퀀트K도 사실은 그런 얘기 있었어요. 오히려 한 30만 원 받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가입할 수도 있다. 그런가요? 왜냐면 더 비싸니까 있어 보이잖아. 싸게 받으니까 없어 보이는 거야. 사실 저희가 그 다른 유료 플랫폼에 저희 기사를 이제 전재료를 받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그쵸. 뭐 원래 포털에 올릴 때도 좀 돈을 받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없습니다. 전재료 받는 곳은 CP사들만 받는 거고, 소위 말하는 콘텐츠 프로바이더라고 명명된 부 있고, 뭐 FM 가이드에서 하고 있는 유료 투자 웹이 있지 않습니까? 클립을. 클립을. 거기 받고 있거든요. 대구 남자분 확보했네요. 1년 구독. 자, 지금 한 470여 분 보고 계시는데 한 분. 대구 남자님이 투자 크게 하시나 보다. 1년에 110만 원? 제 지인 같아요. 아니요. 우리 대구 남자님은 우리 찐팬입니다. 찐팬. 퀀트K도 그렇고 찐팬이시고. 김정은 대표님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퀀트K 보시는 분들은 이게 그거죠. 더구루가 1년에 110만 원인데 퀀트K가 월 3만 원, 이게 말이 되느냐. 알겠습니다. 빨리 낮추겠습니다. 저희 뭐 조만간 이제 시장의 평가를 받으면 냉정해지면 뭐. 그렇죠. 그래도 이게 시장 원리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고 고객이 별로 없다. 그럼 이제 시장 가격은 낮아지는 거죠. 아니요, 저희 낮추지 않습니다. 그래요? 무슨 자신감? 알겠습니다. 지금도 먹고 살만해요. 아무튼 자신감이 넘치는 더구루 함께 하고 있고요. 김병용 수석 매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아유,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